이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랙탈 구조를 사용해서 주식시장의 패턴을 설명하는 주식시장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입니다. 사실 게임 이론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거 책 한 권도 사실 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더라도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 하면 자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됐을 때 패턴 분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어떤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패턴 분석의 15시간, 15번 강의 분량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순환하고 그 다음에 그 파동 이론들을 좀 한 네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빠뜨리고 있었는데, 빠뜨리고 있었다기보다 좀 뒤로 밀어 넣었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좀 그 차트라는 것에 먼저 좀 익숙해지시고 나서 그 봉차트에 좀 익숙해지시고 나서 이제 거래량 차트를 추가해서 보는 방법들을 좀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과 함께 거래량을 같이 보면 얼마나 얼마나 유리하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차트 패턴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다기보다 좀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그 거래량이라는 거 그걸 같이 결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요, 거래량 표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차트하고 연결지어서 보죠. 또 다른 지표들 있죠. 거래량 지표뿐만 아니라 거래량에도 저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들 여러 보조지표들 중에서요. 거래량만 사용하는 보조지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거래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조지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시장과 게임 이론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게임 이론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은 뭐죠? 원래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사냥한 사냥한 녀석들 뭐라 그러죠? 사냥에서 잡은 그 사냥감들 그거 보고 게임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리고 또 게임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기 이전에 게임이 원초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뭘까요? 보드 게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게 카드나 즉 포커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화투 이런 것도 게임이죠. 엄연히 게임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해요? 돈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돈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투자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게임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장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하는 시장의 각 저기들이 요소들이 있죠. 시장에서 보통 저희가 시장 경제를 이룰 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개인이 있죠. 개인. 소비자 혹은 개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업이 있죠. 세 번째 요소 요즘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매우 중요해진 요소가 원래는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파는 쪽, 사는 쪽. 그죠? 기업하고 개인이 있었어요. 혹은 가게라고 부르죠. 개인은 대신해서 옛날에는 가부장 한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의 경제단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정부입니다. 세 가지 요소, 세 가지의 어떤 큰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나라의 가게라고 하면 가게, 저희가 사는 샵, 스토어 개념의 그 가게 말고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의 경제 단위라고 하면 뭐 1,000만 개 넘겠죠. 그렇죠. 그런 가게들이 있고, 그 다음 기업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정부는 하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정부의 각 부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여러 분의 또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처들이 얽혀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을
통제한다기보다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를 고민하시는 부서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게 측면에서 혹은 기업 측면에서 그죠? 여러 가지 구조들이 혼재돼서 돌아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우리나라 경제 한 5천만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제만 해도 세계가 얽혀 돌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외국 회사, 외국 정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 고려를 하면 거의 무한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얽혀 나가서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수익을 얻으면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거래를 완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이라는 게임에 참여한 상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란 게임에 모두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혹은 백화점 혹은 마트에 가서 동네 시장에 가서 뭐예요? 같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사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기업은 어때요? 좀 더 비싸게 조금 더 포장을 잘해서 조금 더 비싼 값에 팔게 됨으로써 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정부는 어때요? 정부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거래들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과 가게를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래요? 또 다른 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모두 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한 1960, 70년대 정도에 정리가 되는데 여러 주체가 서로의 전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분석해서 한 이론이 바로 게임 이론이에요. 그걸 주식시장에 대입시켜 봅시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수많은 투자자들. 예를 들면 크게 구분해 보면 뭐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일반 투자자.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보통. 그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각각의 전략과 심리에 따라 매매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전략과 매매라는 과정에서 심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작용을 하긴 합니다만 게임 이론에 있어서의 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의 측면에서라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약간 접어놓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가격 추세의 패턴이 단순한 통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투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결국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사기로 했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팔기로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서로의 전략을 고려해요. 이게 어떻게 전략을 여기서 써야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가 돈을 안 잃고 잘 매도할 수 있을까? 그죠? 매도한다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작동해요? 가격을 내리죠. 근데 매도하는 측에서는 어때요? 가격을 내리고 싶어요? 안 내리고 싶어요? 안 내리고 싶죠.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세세한 어떤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투자자들의 역할이 시장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게임 이론이에요. 그리고 서로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전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그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게임 이론의 요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이론의 측면에서 추세 활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한계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한계이면서 그것들의 작동 원리이기도 해요. 한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게임 이론의 측면에서는 약간 게임 이론으로 보면 추세 활용을 한다는 것이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왜? 추세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지난번에 프랙탈 구조를 봤던 것처럼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자의 입장에서 어떤 패턴들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반복되고 이런 현상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임 이론에 의하면 어때요? 그런 추세라는 것이 자연현상적으로 발생하는 내가 개입하건 개입 안 하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개입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어떤 큰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게임의 이론에 의해서 게임에 참여했을 때는 그 추세 자체가 변형되고 만다고. 그래서 전략적 상호작용과 예측이라는 건 뭐예요? 날씨 예측하는 것처럼. 어때요?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이 뭐예요?
결국 전략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주식시장이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서로에서 어떤 머리를 써서 좀 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들인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다이나믹하게 작동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한 어떤 작동이라는 방식 자체가 예측의 측면들을 약화시킵니다. 그죠? 내가 행동하면 예측이 변경돼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내시균형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의 모순이다. 내시균형은 뭐냐면 아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참여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뭐 예를 들면 죄수의 역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있다. 그죠? 전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저희가 서로. 왜요?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이 그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 되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상한가는 하루에 30%, 하한가도 하루에 30%, 10% 올라가면 또 브레이크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있잖아요. 몇 시에는 장이 열리고 몇 시에는 장이 끝난다. 그리고 거래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처음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거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분봉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간다 안 간다 이런 전략적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전략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팔고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팔고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균형. 그래서 그걸 보고 내시 균형이라고 불러요. 어느 한쪽도 자기 전략을 바꿔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전략의 충돌이자 보합 뭐 이런 상태, 경쟁 상태를 보고 내시 균형이라고 불러요. 어떤 일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그 합리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을 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균형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내시 균형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루에 균형이 한 번만 일어나서 단일가 매매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늘 계속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면서 내시 균형이 계속 변동합니다. 변동이야, 변동. 여러 개의 내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뭔지 아세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요, 내가 어떤 예언에 참여함으로써, 즉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거 상한가 간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제법 큰 슈퍼게임에 같은 투자자예요. 그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들여야죠. 그럼 사들이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예측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올라갈 것에 베팅하고 사들인다. 상한가 갑니다. 왜? 나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들을 관찰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가겠네라고 하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언하고 그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충족해버려요. 이걸 보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 하고 어떤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균형점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활용에 있어서의 게임의 이론을 사용했을 때 조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네. 그렇다면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게임 이론의 법칙 자체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행동의 불완전성. 이거는 저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예요? 많은 정보를 가진 쪽과 적은 정보를 가진 쪽이 서로 어때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를 때는 어때요?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죠.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인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 두 번째로는 뭐예요? 행동의 불완전성이죠.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어떤 균형을 맞춰서 자기 수익에 가장 잘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보시는 게임 이론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음 장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한계를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한계점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분석의 한계점들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시장의 비정형성과 스케일 의존성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스케일 의존성이라고 하면 말 자체는 되게 어렵지만 제가 저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프랙탈 이론 얘기를 하면서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뭐예요? 패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맨 처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제일 큰 뭐라 그러죠? 기본 전제를 흔드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을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극단적으로 랜덤워크 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의 패턴이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랜덤워크 이론처럼 진짜 랜덤할 것 같지만 또 랜덤하지 않아요. 프랙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적이고 부분이 전체를 모방하고 전체가 부분을 모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워크 이론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정말 랜덤하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기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움직인다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자연현상의 어떤 랜덤한 움직임처럼 그렇게 랜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측면을 가지고 있죠. 랜덤워크 이론이 일견 맞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주식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될 때요. 결정될 때 변수가 하나, 두 개, 100개, 1000개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한 번에 달려들고요. 거기에 그 주식시장 시장 외적인 요소죠. 근데 시장 외적인 요소라고 해도 시장 외적이진 않아요. 왜?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원인이 되잖아요. 뉴스라든가 아니면 산업별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또 수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을 다 참여시켜야 그것들이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랜덤하면서 랜덤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면서 가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복합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스케일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의존성은 패턴 분석을 할 때 프랙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수준에선 패턴이라고 나타나요. 예를 들면 분봉에서 아주 V자 반등이 기가 막히게 일어났어.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수준에서는 분명히 어떤 큰 패턴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더 큰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큰 수준을 표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분단 위에 급락이 있었어요. 분단위 급락. 분단위로 막 한 10% 15% 빠졌어. 그 다음에 또 움직여요. 어떤 패턴을 움직여서 움직이겠죠.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하고 나서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급락하고 나서 어때요? 유지하다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패턴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분봉에서도 일봉에서도. 하지만 분봉에서 나타난 패턴들을 주봉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나타난 것뿐이고 큰 추세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 시간 단위에 따라서 절대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까 원형 천장 그림 보여드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형 천장에서는요. 이 원형 천장에서 전체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전체는요. 둥근 원형 천장이에요. 그래서 대세로 하락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둥근 천장이죠. 근데 얘를 확대해 보면 어떻다고요? 헤드앤숄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 요런 거는 작은 원형 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크기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스케일 의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해석의 주관성이 나타나요. 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스케일 의존성은요 바로 주관적 해석으로 나타나요. 주관적 판단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스케일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삼중 천장 있죠. 트리플 탑. 요걸 어떤 사람은 헤드앤숄더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둥근 천장이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대적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원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학에서 벌써 나왔던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험과 과학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해서 어떤 패턴을 찝어냈어요. 야,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지금 이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미래에 이 패턴이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는 뭐야? 패턴 분석하는 우리 기술적인 분석 방법에서 사용한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 이론은 뭐예요? 랜덤워크 이론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또 기술적 분석이 맞다, 기본적 분석이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부분들을 적용시켜야 돼. 예를 들면 통화량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소들로 한 가지 시간과 가격이라는 하나의 두 개 변수 정확하게는 그걸 가지고 어떤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어때요? 다른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반복될지도 사실은 알기가 좀 힘들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패턴은요, 각각 종목마다 나타나는 패턴들이 다를 수 있고 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 분봉 패턴, 어떤 종목에서 분봉, 일봉, 주봉이 각각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각각 달라요. 예, 그걸 다른 종목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일반적으로는 통일된 어떤 모양을 가질 수도 있으나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과대적합이라는 데이터 과학에서 쓰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데 과대적합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들을 데이터 과학조차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조차도 이런 과대적합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들과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비정형성하고 스케일의 의존성. 비정형성 뭐예요? 정형화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다. 스케일 의존성 뭐예요? 보는 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 판단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데이터나 향후의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관계 부족과 자기성취적 오류,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성취적 예언은 그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바로 관찰 대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찰 자체 혹은 행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뭘 가지고 와요?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게 자기성취적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인과관계 부족이라는 면이 있어요. 인과관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측하죠.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됐고 여기서는 뭐가 작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은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쳐서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치는 걸까요? 보통 이제 뉴스가 나와서 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한가를 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뉴스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테마가 지금 살아나고 있네라고 해석하잖아요. 테마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 뉴스잖아요. 그죠? 어떤 뉴스인데. 서로 상호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에 대한 것은 사실 밝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그래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사례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략적인 게임의 상황인 시장 상황이라는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패턴이 지속적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게임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의 패턴 분석이요,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패턴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시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뉴스가 발생하고 어떤 거래량이 발생했다 안 했다 그게 분별로 혹은 틱별로 계속해서 변화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시하면서 자기의 전략적인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계속 어떻게 해요? 상황들이 변경되죠. 거래량도 변경되고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그죠? 가격이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거나 내리는 쪽에 베팅을 하거나, 거기에 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이 거기 또 개입을 해요. 선물 옵션, 그죠? 개입하죠. 또 공매도 하는 사람이 나타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행위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패턴이 고정돼서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게 바로 패턴의 지속적인 변형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음 반사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반사성이라는 건 뭐예요? 패턴이 나타나요. 어떤 전략을 써요. 누군가 알고리즘을 써서 일정하게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즉시 다른 쪽에서 이 사람이 혼자 돈 벌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돈이 나갔는데, 자기 손해를 보는데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전략을 무효화시키는 다른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어떤 패턴이 있어요. 야,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분명히 이건 올라간다는 어떤 예측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로또를 번호를 알려줘요.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건 내가 뭐예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갖게 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 국민한테 다 알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또 사봐야 어떻게 돼요? 손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유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패턴대로, 예전에 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상의 한 4가지 정도 관점들을 가지고 패턴 분석의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계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 패턴대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그죠? 이 패턴은요, 반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만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해석하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반대적인 전략적인 선택들이 늘 거기에 작동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바닥으로 세력의 의도대로 내려왔다가 원래는 패턴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경우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세력 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급반등을 시킨단 말이에요. 따라오지 못하게. 따라오지 못하게. 자기들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반등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에 어떤 주관적인 그 전략적인 선택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대로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요소들, 다른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그 나중에 제가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좀 쉽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그래서 패턴 분석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물론 다음에 나오는 것도 사이클이나 아니면 저기 웨이브 같은 것들을 다 파동이나 아니면 그죠? 순환 이런 것들도 다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거시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르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패턴 분석은 요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고 30분 가까이 됐네요.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